그 최적화의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뭐 무슨 프로그래밍, 무슨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한 거는 그 non-linear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비선형 프로그래밍이고요. 최적화에서 다루는 프로그래밍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리니어 프로그래밍, non-linear 프로그래밍, 인티저 프로그래밍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리뷰를 해드리면 그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non-linear 프로그래밍에서 일단 오브젝티브 펑션이라는 게 뭔지 일단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디자인 베리어블, 디자인 스페이스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고, 컨스트레인트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non-linear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디자인 스페이스 자체의 성격을 일단 봐야 되고요. 그게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생기려면 컨티뉴어스하고 미분이 가능하면 그런 거 가능하다면 뭐 별 고민하지 않고 각각의 출발점에서 어떤 방향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방향대로 일정한 스텝만큼 움직이는 것을 반복적으로 해서 결국은 옵티멈을 찾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향을 찾는 방법들이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레디언트의 딱 마이너스 방향, 그러니까 가장 많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그레디언트 메소드 중에 가장 기본적인 스티피스트 디센트 메소드가 있고요. 또 뭐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메소드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만큼 움직이느냐라는 거를 이제 또 스텝 사이즈 결정하는 문제라고 했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레디언트 메소드의 스텝 사이즈를 결정하는 게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레디언트 메소드만 최적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스텝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 가장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다들 하고 있습니다. 자, 스텝 사이즈 결정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exhaustive search라고 해서 델타 t만큼 차차차차 잘라서 제일 작은 걸 고르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뭐 뉴튼 메소드라든가 뉴튼 랩슨 메소드라든가 이렇게 1차원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로 변환이 되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가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설계식에서는 리니어 프로그래밍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리니어 프로그래밍은 우리 학과에서 해양 시스템 경영에서 주로 가리키는 과목인데 오늘 1시간 동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프로그래밍,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리니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리니어여야 합니다. 예, 그래서 뭐가 리니어냐? 목적 함수가,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펑션이 리니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리니어라고 한다는 거는 이렇게 개수 곱하기 변수, 그거의 서메이션, 이런 형태로만 돼야 됩니다. 뭐 제곱이라든가 사인 함수라든가 뭐 두 변수 간의 곱하기라든가 논리니어 텀이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다. 오브젝티브 펑션 뿐만 아니라 컨스트레인트도 다 리니어여야 합니다. 물론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있고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리니어여야 합니다. 리니어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매트릭스 이퀘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게 리니어 프로그래밍이고요. 여기서 세분화돼서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거는 베리어블이 실수일 때 제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리어블이 실수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인티저일 때는 인티저 리니어 프로그래밍,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요. 특히 생산공학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A라는 우리 공장에서 A, B, C 세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A를 만들 때는 10시간이 걸리고 B는 5시간, C는 7시간이 걸리고 A를 팔면 얻게 되는 이득이 이만큼이고 B, C가 각각 다를 때 A, B, C가 사용하는 리소스는 우리 공장이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최적의 A, B, C의 생산량의 믹스는 뭐냐?
그런 거 결정할 때 이런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쓰면 뭐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넌리니어 프로그래밍하고 달리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왔었고요. 굉장히 좋은 훌륭한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매트랩에 보면 다 잘 돼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 보면 또 굉장히 좋은 리니어 프로그래밍 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알고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뭐 설계 수업 배울 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예, 그걸 이용해서 최적화도 했고요. 변수가 수십 개고 그게 상호 연관이 되고 해서 어떻게 디자인이 무슨 변수를 바꾸면 그거에 따라 다른 게 막 차차차차 바뀌고 그게 다시 꼬리를 물고 촥 나가는 그런 디자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초기 설계 때. 엑셀만큼 좋은 툴이 없는데 그러면 몇 가지 디자인 베리어블로 내가 선정한 게 있고 내가 원하는 목적 함수를 이 모든 엑셀에서 식을 이용해서 목적 함수를 포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최적화를 다른 데서 해야 된다. 그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엑셀 자체에 보면은 그 살버라 그러나요? 그 디폴트로 인스톨레이션을 하면 깔리지 않습니다. 근데 커스터머 자기가 인스톨할 때 옵션 선택할 수 있게 들어가면 살버 기능을 체크해서 하면 굉장히 많은 이런 최적화 툴도 인스톨이 되는데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리니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리니어 프로그래밍 혹은 가장 기본적인 심플렉스 메소드 이런 거를 인터넷에서 치시면은 위키피디아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심지어 유튜브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강의를 한 게 있습니다. 예제를 들어가면서 그런 거 보시면 아주 이해가 쏙쏙 되실 텐데요. 자,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면 이거 리니어 이퀘이션 아닙니까? set of linear equation. 한마디로 말하면 매트릭스 이퀘이션이죠. 자, 매트릭스 이퀘이션 푸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별로 없습니다. 네, 그냥 인버스를 해서 풀면 되는 거고요. 근데 리니어 매트릭스 이퀘이션이 요게 벡터겠죠? 결국 이거 푸는 문제인데 간단합니다. 이론적으로 인버스 해갖고 딱 풀면 답이 하나로 딱 정해지는 건데 문제는 A가 싱귤러에 가깝거나 싱귤러다 이런 수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A가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대학원 과정의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인터넷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 설명을 좀 해드리면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 쪽으로 좀 맞췄습니다. 자, 벡터가 뭔지는 다 아시고, 매트릭스가 뭔지도 다 아시고, 벡터의 오퍼레이션, 매트릭스 오퍼레이션 뭔지 다 아실 거죠? 자, 근데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이퍼 플레인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다른 데서 이런 거를 쓰시나요? 제가 공부했던 분야에서는 이 리니어 프로그래밍 쪽 아니면은 이런 말 쓰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하이퍼 플레인의 수학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로 하면 여기 좀 깨지더라고요. 그림으로 나온 게. A 트랜스포즈 X가 B 이거죠. 를 만족시키는 X가 하이퍼 플레인이 되겠습니다. 예, 지오메트리죠. 플레인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서클, 원을 이런 형태로 정의할 수 있죠. 2차원에서의 원. 어떤 한 점을 정해놓고 그 점과 R이라는 거리에 있는 모든 점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서클을 정의가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2차원에서만 봅시다. 2차원에서는 이 A도 그렇고 X도 그렇고 그냥 스칼라입니다. 가장 간단하죠. 2차원에서 평면에서 AX는 B, 이거 어떻게 그립니까? 예, 요거를 요렇게 구하죠. AX라는 거는 이게 X고 AX는 A 값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죠? 는 B, B는 이거겠죠? 왔다 갔다 하는. 예. 그래서 2차원에서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예. 저거를 만족하는 라인. 3차원에서는 요게 이제 벡터가 되는 거죠. X도 벡터가 되고 B도 벡터가 되고. 그렇다면 플레인, 그러니까 바운다리가 없는 플레인이 되겠고, 요거를 차원이 증가하면서 가는 그거를 하이퍼 플레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공간에서 한 차원 낮은 오브젝트가 됩니다. 하이퍼 플레인. 내가 5차원 공간에 있으면 4차원 지오메트리예요. 하이퍼 플레인은. 근데 그 뭐 5차원, 4차원 공간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으니까 3차원 공간에서는 2차원 물체인 플레인이 되겠습니다. 하이퍼 플레인이라고 그러고요. 해프 스페이스는 다른 게 아니라 그 하이퍼 플레인으로 기준으로 갈리는 스페이스입니다. 2차원에서 라인이 있으면 좌랑 우를 가를 수가 있죠. 예, 2차원 스페이스를 이렇게 반분을 합니다. 3차원도 하이퍼 플레인이 있으면 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차원 스페이스를 반분하고 싶으면 하이퍼 플레인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이퀄이 아니라 그 이쪽이냐 저쪽이냐에 따라서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질문. 자, 하프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하이퍼 플레인이기 때문에 하이퍼 플레인의 노멀한 벡터를 언제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하이퍼 플레인의 노멀한 벡터는 그 스페이스의 차원과 같습니다. 맞죠? 2차원에서의 노멀 벡터는 2차원 벡터죠. 3차원에서의 하이퍼 플레인의 노멀 벡터는 3차원에 있는 벡터고. 그죠? 자, 어파인 셋이라는 또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어디서 또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거는 다음과 같은 set of linear equation이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정식의 개수가 m개고요. 변수의 개수가 n개죠. 예. 여하간 똑같으면 좋겠으나 똑같지 않더라도 어떤 set of, 그러니까 리니어 선형 연립 방정식들을 있는데 그것을 만족시키는 x들의 x가 예를 들면 지금은 x1부터 n까지 있는데 요거를 만족시키는 거를 라지 x로 딱 놓고 라지 x의 컴포넌트가 x1, x2, 점점점 xn까지 가면 벡터죠. n차원 스페이스의 벡터죠. x. 그거를 만족시키는 x들의 집합을 어파인 셋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뭐 여러분들이 선형대수를 다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오묘하게 잘 맞으면 요거를 만족시키는 솔루션이 n차원 공간에서의 한 점으로 딱 되는 수가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안 정해지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변수의 개수랑 차원이랑 그 리니어 방정식의 그 수랑 그 여러 가지 그 조건에 맞춰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affine set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폴리헤드라, 폴리헤드론 이런 말을 하는데 폴리헤드론의 복수형이 폴리헤드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어에 약해서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리니어 이큐에이션은 set of linear equation은 2차원에서 보면 뭐 이렇게 되잖아요. 2차원이니까 2개 이상 많으면 좀 복잡한 일이 생기죠. 그러면은 그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affine set은 한 점이 되죠. 예. 근데 linear 부등 linear inequality equation이 있다고 치면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예를 들면 요거보다는 밑에 있고 요거보다는 위에 있고 그거에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부분은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이, 안 나오네. 예, 이쪽 부분이 되는데 그 affine set이랑 조금 다르게 이렇게 공간을 딱 정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set이죠, 이것도. 예. set of system of linear inequality equation을 폴리헤드라라고 합니다. 예. 앞에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듯이 지금 2차원, 이걸 간단하게 생각해서 2차원 공간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이니퀄리티가 이렇게 보기와 같이 딱 정해졌을 때 이렇게 감싸지는 공간, 이게 폴리헤드라가 되는 겁니다. 예. 매트릭스 노테이션으로 하면 뭐 예상하셨듯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이라면 리니어 이니퀄리티가 어떻게 될까요? 하이퍼플레인으로 기준으로 그걸 이용해서 부등식을 만들면 폴리헤드라가 되나요? 됩니다. set of linear equation에서는 리니어 이퀘이션이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하프 스페이스가 폴리헤드라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플레인이 여러 개가 있어서 어떤 그 n 디멘전 스페이스의 어떤 공간을 이렇게 가두고 있으면 그것도 폴리헤드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플레인이 이렇게 있고 그거와 평행한 하이퍼플레인이 있고 그 사이든 닫아 그걸 슬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도 역시 폴리헤드라가 됩니다. 어떤 그 하이퍼플레인의 노멀한 방향에 대해서는 레인지가 있지만 그 외에서는 무한대로 가는 것 그것도 폴리헤드라입니다. 예, 등등등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예. 자, 리니어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리니어 프로그래밍이고요. 그러니까 객체 펑션,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펑션이 리니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non-linear 프로그래밍에서 변수가 x1 있고 x2가 있고 그러면 x1, x2가 디자인 스페이스일 때 오브젝티브 펑션이 어떠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쪽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등고선을 그릴 수 있는 서피스 이렇게 들쭉날쭉한 서피스가 됐잖아요. 근데 리니어 프로그래밍에서는 그 오브젝티브 펑션이 리니어이기 때문에 평평한 서피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네, 기울기가 이렇게 있는. 그렇기 때문에 리니어 프로그래밍에서는 항상 이렇게 constraint가 없으면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울어진 평평한 플레인에서 최소값을 찾아라. 무한대죠. 뭐. 그건 의미가 없고 어떤 바운더리, constraint가 있을 때 항상
그 컨스트레인트에 걸리는 그 지점에서 미니멈이나 맥시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시키는 폴리헤드라의 익스트림이 어디냐, 그것만 알면 끝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익스트림을 다 계산을 해보면 무한대의 개수일까요? 아니면 유한계의 개수일까요? 리니어 프로그래밍에서 유한계죠. 무한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컨스트레인트의 개수에 만큼만 있을 수가 있죠. 자, 헷갈리세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자, 넌리니어 프로그래밍에서 2차원 디자인 스페이스가 있고요. 거기에 뭔가 곡선의 컨스트레인트는 우리는 있을 수 없어요.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니까. 이렇게 4개의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서 폴리헤드론을 이렇게 구성했다고 합시다. 이 안에만. 자, 이렇게 나오는 축을 오브젝티브 펑션 값이라고 합시다. 근데 오브젝티브 펑션도 뭔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거거든요. 리니어니까. 그리고 이건 상수고, 뭔 짓을 해도 이거는 평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리니어 프로그래밍은 넌리니어 프로그래밍과 달리 그냥 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평면입니다. 그래서 논리니어 프로그래밍일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런 등고선을 그릴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건 평면이 아니고 이런 거니까. 근데 리니어 프로그래밍에서 등고선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평행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울어졌냐에 따라 다를 뿐, 그냥 등고선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평행. 그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서피스라고 하면 미니멈 포인트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혹은 그 점들을 잇는 그 라인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리니어 프로그래밍에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폴리헤드론을 구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익스트림 포인트를 계산을 합니다. 그죠? 교차되는. 근데 이게 2차원에서는 점이지만 차원이 막 올라가면 이제 약간 복잡해져서 그게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익스트림 포인트를 계산을 하고 각각의 점에서 임의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논리니어 프로그래밍 할 때 임의의 점에서, 피지블 리즌 안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 시작을 하고, 미니멈 프로블럼일 경우에는 줄어드는 방향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방향에서 스텝 사이즈 결정하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갔죠. 그때는 얼만큼 반복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익스트림 포인트의 개수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만 이렇게 해보면 딱 답이 나오기 때문에 유한번의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미니멈 포인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예, 리니어 프로그래밍의 문제가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넌리니어 프로그래밍의 그 기본 형태는 제가 알려드렸듯이 미니멈, 뭐 fx, subject to 어쩌고 나오는데, 그 기본 포맷은 똑같습니다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매트릭스 폼으로 C 트랜스포즈 X죠. C가 뭐 n차원이면 C1, C2, C3에서 Cn까지 있고, X도 1부터 n까지 있는, 하지만 반드시 리니어여야 하고, subjective to AX는 B보다 작다. 이것도 매트릭스 이큐에이션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여기 밑에 있는 게 example이에요. C1, X1, -C2, X2를 최소화하고, subject to
제가 이거 잘 안 보이는데 대강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네. 자, 표현하는 게 이게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너럴 폼이 있고요. 스탠다드 폼이 있고 이니퀄리티 폼이 있고 여러 가지 폼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폼이든 간에 다른 폼으로 쉽게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너럴 폼은 그 오브젝트 펑션이 C 트랜스포즈 X고 이렇게 이니퀄리티,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있고요. 예. 매트릭스 폼으로 그걸 그대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C 트랜스포즈 X 컨스트레인트는 AX는 B보다 작거나 같고 GX는 H다. 예,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니퀄리티 폼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또 스탠다드 폼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이퀄리티 폼을 어떻게 이니퀄리티로 바꿀 수가 있죠? 그냥 일반적으로 리니어 이퀘이션에 이런 짓을 합니다. 그죠? 그냥 그 라인만 나와야 되는데 이쪽 동시에 만족시켜라. 그러면 그 라인밖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거를 리덕션이라고 하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x의 슈퍼스크립트로 플러스, x의 슈퍼스크립트 마이너스 이런 기호를 쓰기도 하는데요. 자, 이거 왜 그러냐? 예, 중요합니다. 스탠다드 폼으로 보면은 모든 그러니까 개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나중에 심플렉스 메소드를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C1, C2가 다 양수라고 합시다. 근데 리니어 프로그래밍에서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오브젝티브 펑션이. 근데 저렇게 가면 사실은 이게 이 말이죠. C1은 양수고 C2는 음수인 개수. 근데 심플렉스 메소드라고 유명한 방법을 쓰기에는 개수가 음수가 되면 좀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양수로 바꾸냐?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베리어블을 인트로덕션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써서요. 그거 자세한 거는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면 네, 컨벡스 펑션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컨벡스 셋이란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뭔지 아시죠? 그 셋 안에 있는 임의의 두 점을 선택해서 선분을 이었을 때 그 선분이 다 그 셋 안에 다 들어있다. 컨벡스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컨케이브한 건데요. 컨벡스 펑션의 정의도 이렇습니다. 펑션 값을 두 군데서 이밸류에이션을 한 다음에 그거를 펑션이 아니라 그냥 이어버리면 그 선분이 항상 그 사이에 있는 펑션의 값보다 위에 있으면 이거 컨벡스한 게 되겠습니다. 자, 폴리헤드라는 컨벡스 합니까? 컨벡스하지 않은 폴리헤드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평행한 선분이고 슬랩을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 리즌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잖아요. 두 개의 폴리헤드라인데 하나가 아니잖아요. 커넥티비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피지블 리즌을 하나로만 제한을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컨케이브한 게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리니어 프로그래밍에서 하이퍼 플레인으로 만들어지는 폴리헤드라 중에 컨벡스가 아닌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만 보지 말고.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셋 자체는 컨벡스하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모든 현실의 문제는 또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는 거랑 다른데, 그러나 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요. 피스와이즈 리니어 하면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그때그때 잠깐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다는 거를 그냥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실은 그레디언트 메소드예요. 그 순간 가장 기울어지는 거는 거기에 접하는 하이퍼플레인의 방향을 따라서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심플렉스 메소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습니다. 하이퍼플레인, 폴리헤드라 이런 거 왜 했냐? n차원의 스페이스가 있어요. 복잡해요. 3차원으로 하고 합시다. 3차원의 스페이스가 있고, 거기에 맞는 컨스트레인트, 하이퍼플레인이 쫙 있겠죠. 그 안에 하이퍼플레인으로 감싸지는 그 공간이 우리의 피지블 리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요거 말한 것처럼 오브젝티브 펑션이 그죠? 리니어이기 때문에 어떤 익스트림 포인트 내지는 그 익스트림 포인트 간을 연결하는 그 선분 안에 옵티멀 솔루션이 존재하죠. 폴리헤드론이 이렇게 축구공 같은 각진면이 딱 있는 게 있는데, 그 중간쯤에 오브젝티브 펑션이 최소값을 갖거나 최대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리니어니까.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플렉스 메소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벌텍스 하나에서 그냥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내 벌텍스에 네이버하는, 그러니까 인접하는 벌텍스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각 뿌릴 경우에는 나머지 3개가 나의 네이버가 될 거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리니어 알제브라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접한 익스트림 포인트를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고요. 그죠? 그 전에 제일 먼저는 익스트림 포인트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야 되는데, 익스트림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일단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걸 계산한 다음에 그 점에서 오브젝티브 펑션 이밸류에이션을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익스트림 포인트에 인접하고 있는 다음 익스트림 포인트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만 하면 그냥 끝입니다. 자, 현재 값에서 내가 이밸류에이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인접하고 있는 익스트림 포인트가 계산을 해봤더니 4개가 있어. 그럼 4개 중에 어디로 가면 됩니까? 아무데나? 아니죠. 내가 시점이 여기에요. 그러면 인접하는 익스트림 포인트가 2개예요. 그러면은
각각의 익스트림 포인트 내가 갈 수 있는 간 다음에 그 리스트를 하고 각각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합니다. 오브젝티브 펑션을. 그러면 얘가 얘보다 값이 훨씬 작게 나오죠. 그럼 글로 가면 돼요. 왜냐하면 이 폴리헤드론은 컨벡스하고 오브젝티브 펑션은 리니어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방향만 계속 찾아서 가면 끝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자기가 거쳐온 데 말고 내가 갈 수 있는 그 인접 익스트림 포인트가 있고 현재 내 값보다 내가 갈 수 있는 인접 익스트림 포인트 값을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줄어드는 데가 없다. 그때까지 가면 그게 그 옵티멀입니다. 그게 그렇다고 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만 이해하시면 딱 끝나는데. 자, 질문. 예. 네. 예. 이렇게, 예. 네. 예.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적화는 솔루션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feasible region이라는 게 사실은 셋입니다. 셋. 내가 장난을 칠 셋. 하여튼 그 셋이 정해져 있으면 그 셋 안에서 제일 작은 값 혹은 제일 큰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셋 안에 그 포인트가 존재를 한다면 무조건 뭔가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셋 안에 한 명만 있던 10명 있던 뭐 실수 공간처럼 무한대의 개수가 있던 간에 키순으로 세워서 제일 작은 애 찾을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그냥 그 사람 하나일 거고 10명이면 10명 중에 제일 작은 사람일 거고. 예, 그래서 최적화는 그 리니어 프로그램 선형 연립 방정식처럼 해가 없음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답이 나오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짜 제일 작은 애냐 아니면 그 근처에서만 제일 작은 애냐 그게 문제지. 하여튼 나오긴 나옵니다. 그게 하나고, 실제 그 내가 원하는 뭐가 있는데 그거를 최적화 문제로 바꿀 때 잘못 바꾸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방법론적으로는 없고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 해야 됩니다. 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라 그러냐면 룰 오브 덤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드릴 수는 있는데요. 일단 멀티 오브젝티브냐 아니면 싱글 오브젝티브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브젝티브가 뭐 예를 들면 무게면 무게, 뭐 가격이면 가격 이렇게 같이 하나로 하는 그거를 이제 싱글이고, 무게도 하지만 무게와 가격과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는 멀티 오브젝티브가 또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건데 싱글일 경우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가격으로 이제 식을 계산하면 그게 뭐 제일 작은 애, 제일 큰 애를 찾는 거기 때문에 값이 100만 원이건 100원이건 1원이건 상관없어요. 오더는 상관없습니다. 거기 안에서 그냥 제일 작은 애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그 컨버전스 레이트 혹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스테빌리티 뭐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예. 얼마나 식을 잘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컨버지가 안 되는 수가 있고 아니면 잘 되는 수가 있는데 하시면 되고요. 후자일 경우가 이제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요. 노멀라이즈를 하는 게 일단
좋습니다. 왜냐면 가격하면 뭐 숫자가 억에서 막 그냥 조금만 바뀌어도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웨이트 하면 1kg가 왔다 갔다 하면 똑같은 숫자로 보면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 펑션의 단위가 뭐냐? 그러면 여기는 킬로그램 있고 여기는 뭐 US 달러인데 더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멀라이즈를 합니다. 보통 그 초기 설계했을 때, 최적은 아닌데 초기 설계 가격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분의 현재 가격, 무차원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센시티비티도 비슷해지고, 초기 설계의 무게가 10kg이면 10kg분의 현재 무게, 그렇게 하면 좀 균일하게 그거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앞에 웨이트 팩터를 곱하게 됩니다. 그거가 어떻게 구하느냐? 사람이 해야 됩니다. 가격이 무게에 비해서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게 0.3 대 0.7이냐, 0.25 대 0.75냐, 애매하다, 이런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요번 학기에는 이제 제가 강의를 안 했지만 그 전 학기에 쭉 한 게 있는데, AHP 뭐 이런 시스테매틱한 방법이 있습니다. Analytic Hierarchy Process라고요. 여러 사람이 A가 B보다 좋고 뭐 이런 거를 해서 그걸 서메이션 해갖고 시스테매틱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역시 그것도 기본 그 인풋은 그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나는 A가 B보다 요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 그렇게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만 서로 컨트라딕트 하지 않게 시스테마틱하게 정리를 도와주는 방식일 뿐입니다. 요거는 익스트림 포인트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이게 과연 익스트림 포인트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인접하고 있는 익스트림 포인트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찾느냐를 수학적으로 약간 정리한 건데, 역시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example인데요. 심플렉스 메소드, 요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1947년인가 뭐 그때쯤 됐는데요. 조지 단치히라는 학생이 개발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때는 미국이 엄청난 불황기였고요. 그 스탠포드 대학의 수학과에서 그래도 클래스에 있는 수학과 나오면 뭐 잡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디프레션일 때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랬어요. 그 과에서 탑을 하면 수학 선생님 자리가 있다. 근데 기말고사가 남았는데 그 기말고사에서 내가 만점을 받으면 탑을 할 수 있고, 보통 하면 탑이 안 된다. 나는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했답니다. 조지 단치히가. 그러다가 나는 이거를 해서 과탑을 반드시 해서 수학 선생님을 하지 않으면 끝장이다. 굉장히 절박했다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늦잠을 자서 시험 시간에 늦게 후다다닥 들어갔어요. 그걸 봤더니 이제 친구들은 벌써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고, 시험지에는 8개의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칠판에 보니까 2개의 문제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무지하게 그냥 열심히 8개 문제를 막 풀고, 저 칠판에 적힌 어디셔널 문제, 보너스 문제겠거냐고 막 이렇게 푸는데 죽어도 못 풀겠답니다. 8개는 딱 풀었는데 2개는 진짜 모르겠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믿져야 본전이 이기겠지라고, 교수님 제가 8개 풀었는데 2개를 아직 못 풀었는데, 문제 10개 중에 2개, 시험 문제 중에 2개를 덜 풀었는데 조금 늦게 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래라 그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숨을 걸고 기숙사방에 처박혀서 무지하게 열심히 풀었답니다. 근데 하나는 풀었어요.
나머지 거는 진짜 못 풀겠어요. 그래서 끝장이다. 어떡하냐. 늦게 내면 레이트 때문에 조금 퍼센테이지 감점도 있는데 내가 그냥 낼 걸, 8개만 할 걸. 괜히 만점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탁 냈대요. 그리고 다시 기숙사방에 와갖고 그 사람 그에 의하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하루를 보냈다 그러는 거예요. 직장도 못 구하고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 다음날 교수님이 시험지를 딱 들고 조지, you made a mathematical history 딱 그러면서 막 찾아왔어요. 알고 봤더니 이게 뭐냐면 시험 그러니까 늦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 딱 나눠주니까 학생들이 야, 이거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서 교수가 걱정하지 마라. 그 문제가 쉬워 보이지만 사실 어려운 문제고 지금까지 아인슈타인도 못 풀었던 여기 2가지 문제가 있다 하고 딱 써줬대요. 이게 모양은 얼마나 간단하냐. 그런데도 아무도 세상에 아무도 못 푼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조지 단치시는 그 중에 하나를 풀어버렸던 거예요. 한 이틀 밤새서.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게 심플렉스 메소드입니다. 네. 예. 간단하게 예제를, 왜요?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네. 네. 저는 우리 랩 학생들한테, 그런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문제를 줄 때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퍼스트 스텝은 이거, 넥스트는 이거, 요 순서대로 해서 해갖고 와. 이렇게는 절대 안 해요. 풀어봐 하지. 왜냐면 조지 단치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자, G는 EH 플러스 4C 이런 간단한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리니어 프로그래밍이고요. 뭐 이렇게 조건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H를 생산하는데 H를 팔면 그러니까 H라는 프로덕트를 A라는 프로덕트를 H개를 팔면 2달러를 벌고 B라는 프로덕트를 C개만큼 팔면 4달러를 벌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컨스트레인트는 공장의 리소스의 제한으로 인해서 혹은 원자재의 제한으로 인해서 이렇게밖에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HC는 프로덕트의 개수니까 당연히 양이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를 딱 만들고요. 이거를 타블로를 만들고 슬랙 베리어블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이 타블로는 뭐고 슬랙 베리어블은 뭐냐? 예, 슬랙 베리어블은 여기 보시면은 부등호가 있잖아요. 부등호를 등호로 다 바꾸기 위해서 임의로 넣는 베리어블입니다. 슬랙이라는 게 이만큼 가야 되는데 못 미치는 그 양을 영어로 슬랙이라고 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임의에 S1, S2, S3라는 거를 딱 넣어갖고 모든 거를 이퀘이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S1, S2, S3가 뭔지는 모릅니다. 일단 넣은 거예요. 근데 문제를 보면 슬랙 베리어블이 몇 개가 필요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슬랙 베리어블을 넣으면 문제 자체가 이렇게 바뀝니다. 다 컨스트레인트가 등식이 되고요. 그거를 매트릭스로 만들기 편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죠. 개수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오브젝티브 펑션도 슬랙 베리어블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개수가 물론 다 0일 뿐. 그 다음에 타블로를 만듭니다. 맨 위에 거는 오브젝티브 펑션에 곱해지는, 물론 이 순서는 정해줘야 돼요. H, C, S1, S2, S3 이게 딱 모든 베리어블이 정해지고 그 앞에 곱해지는 코에피션트를 제일 위에 이렇게 적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요 순서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S1, 2, 3가 이렇게 다이아고널 텀이 될 수 있도록 왜 이러냐? 이거는 사실은 타블로를 이용하는 거는 set of linear equation을 매트릭스 그 폼을 이용해서 사실은 2는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다이아고널 텀이 되도록 요거를 만들어 주고요. 아까
보여준 요 계수들을 그대로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20, 72, 10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처음 보는 G가 있고 C-G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예, 뭐 이런 겁니다. 각각이 어떤 식으로 그 솔루션의 향상에 기여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원래대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 딱 보면은 개수가 요게 CJ인데요. CJ에서 G를 뺀 거고요. 요 G는 처음에는 다 0으로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빼면은 뭐가 되냐면, 야, C가 이게 맥시마이즈 프로블럼이거든요. C가 이 중에서 제일 크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C가 제일 영향력이 크다. 솔루션을 향상시키는데 그거를 일단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면, 시간이 좀 없는데,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각각에 대해서 센시티비티를 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리플레이스를 할까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정했는데, 여기서는 6, 1, 이렇게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x1, x2 요거를 리니어 엘제브라에서 베이시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베이시스, 상호 오소노마라. 그러면 그 스페이스에 대해서 뭐를 다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는데 베이시스는 유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요런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을 놓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트랜스폼 다 돼요. 그죠? 예. 근데 요렇게 n 스페이스에서 폴리헤드라가 됐을 때 이렇게 이동할 때 내가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고 여기서 여기로 이동할 때 복잡한 방정식을 따라서 이동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한 점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점을 표현하는 베이시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다음으로 연결해주는 그 컨스트레인트를 한 축을 딱 맞춰갖고 베이시스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자, 2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베이시스를 만들잖아요. 베이시스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까? 안 돼요? 됩니다. 네. 그죠? 실린드리컬 코디넷, 3차원일 경우는 실린드리컬 코디넷이어도 되고, 카테시안도 되고, 베이시스의 그 리ኳ이어먼트만 만족시키면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베이시스를 선택을 하는데 얘를 이런 베이시스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겠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베이시스가 x1, x2 디렉션이고 여기서 보면 베이시스 방향은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거를 트랜스폼을 해서 베이시스를 이 방향, 이 방향으로 맞추겠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폴리헤드라기 때문에, 리니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베이시스 방향으로만 쭉 탐색을 할 수가 있고 다른 베이시스 방향으로만 탐색을 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편하겠죠? 그거를 테이블 포맷으로 하는 겁니다. 예. 시간이 다 됐는데 예.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그거를 계산하다 보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12시에 미팅이 있어서 좀 그런데요. 하나를 가장 영향력이 큰 쪽을 베이시스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은 요 위에 있는 폼 중에서 내가 선택한 베이시스로 벌써 그 방향으로 딱 가면 끝장 아니에요. 끝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x1 방향으로 갈 만큼 가고 그 다음에 x2 방향으로 갈 만큼 가면 끝입니다. 리니어 프로그래밍은. 그러니까 한 베이시스 방향으로 익스트림 포인트까지 가면 그 베이시스 방향으로는 더 이상 고려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그 C에 대한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서 이 앞에 개수를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센시티비티를 이 퀄리티에 대해서 정해서 빼준 다음에 가서 결국 이렇게 되고요. 그 S3가 리플레이스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말했던 C가 1로 가고 요거를 반복하면서 가는 게 이제 심플렉스 메소드인데요. 시간 관계상 설명을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저기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거 그냥 손으로 막 적으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막 설명을 해드리는 게 있는데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아까랑 동일합니다. 어느 점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 쫓아가고 그거를 한 번 이터레이션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간 다음에 다시 반복하면서 베이시스를 여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해갖고 더 이상 향상되는 게 없을 때까지 가면 딱 끝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제가 다음 금요일은 한순우 교수님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릴라이어빌리티 발표하는 게 조금 한 클래스가 더 남아있는데 그때 요거를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